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왜 철학자들은 유독 결혼을 안 했을까?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여자가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철학자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깊은 이유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철학자라고 하면 어딘가 고독하고 세상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며 개인적인 관계나 결혼과는 다소 무관할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왜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까요? 정말 철학자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신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삶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철학자들의 깊은 고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고민해봐요. 이 여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은 본질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철학자가 독신으로 산 것은 아니며 이는 일종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결혼 생활을 실제로 영위했던 철학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가 악처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의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철학자들의 결혼 생활이 일반인들의 생각만큼 마냥 행복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깊은 사색과 복잡한 내면 세계가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철학자를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많은 철학자들이 독신이라는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 뒤에는 어떤 깊은 사색과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는 독신으로 일생을 보낸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피노자, 독일의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 프랑스의 데카르트, 독일의 라이프니츠, 그리고 20세기 영국의 비트겐슈타인 같은 이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과 독신을 선택하게 된 저마다의 깊은 이유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결혼이 자신의 연구와 사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고, 어떤 철학자는 결혼이 인간 본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 끝에 결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과 철학 속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제도에 대한 매우 깊고 다층적인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독신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탐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관에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칸트의 경우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평생을 규칙적이고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그의 하루는 거의 시계처럼 정확하게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였다고 전해지죠. 이러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살았던 칸트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여성에 대한 가치관은 다소 시대착오적이거나 혼란스러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평생 동안 2번 정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2번의 시도 모두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칸트가 결혼해야 할 이유를 354가지나 적어놓고 동시에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50가지나 기록해놓고 고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그가 결혼이라는 중대한 삶의 결정을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거나 사회적 통념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철학적 원칙과 이성에 기반하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를 하려 했던 칸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러한 치열한 고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칸트는 결혼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 어떤 쪽으로도 쉽게 기울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결혼을 재난이자 장애물,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라고까지 표현하며 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체는 진정한 자유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결혼은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개인의 독립성과 사유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에게 결혼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비춰졌을 겁니다. 니체 역시 젊은 시절 2번의 청혼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후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미화한 결정으로서의 결혼을 정의하며 결혼이 종족 보존이나 번식 본능, 그리고 무의식적인 유전자 계산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사랑과 낭만으로 포장하는 결혼의 본질을 매우 냉철하게 파헤친 것입니다. 니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책임과 의무만이 남게 될 수도 있다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조건을 내걸거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조건이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희생과 속박을 요구하게 되며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 니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선은 결혼이라는 제도 너머에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관계의 진정성을 탐구하려 했던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인 고독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또한 독신을 택한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그 중 하나는 가정을 꾸릴 만한 경제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추구했던 고독을 요구하는 자신의 철학적인 천직이 결혼이라는 관계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을 전쟁과 곤경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그 속에서 개인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들과 갈등들을 강조했어요. 이는 결혼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계의 현실적인 측면을 날카롭게 직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사랑의 본질을 매우 냉정하고 분석적으로 해부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충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 남는 것은 달콤한 낭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생활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결혼은 기분 좋은 감정의 연장이 아닌 타인의 습관, 성격, 생활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까지 모두 떠안는 매우 현실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환상을 깨고 그 본질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이나 실존적인 불안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결혼은 그러한 고독과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진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니체는 초월자를 정의하며 초월자는 타인에게 매달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얻으려 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은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만들어가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철학자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 이외의 타인, 즉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게 되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발견하고 더 큰 책임감과 성숙함을 배우기도 하죠. 결혼은 단지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 생물학적인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결혼을 한 가지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 삶의 목표, 그리고 철학적 입장에 따라 무수히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열린 개념인 것입니다. 물론 일부 철학자들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개인적인 관계나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독신으로 지냈지만 자신의 하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철학자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사색에만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면모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역시 삶의 현실적인 조건들과 마주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과 관계에 대한 답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칸트가 아내를 선택할 때 미모나 학식보다는 지참금을 고려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일화는 그가 인간관계나 결혼에 대해 단순히 낭만적인 이상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모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면모는 철학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복잡성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적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철학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깊은 고뇌 끝에 독신을 택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랑이나 관계를 몰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깊이,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욕망과 한계를 우리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사랑과 낭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놓으려는 본능, 책임, 의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철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진정성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결혼은 단순히 사회적 통념이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사유와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매우 심도 깊은 질문이 대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결혼을 하나의 선택지로서 철저히 분석하고 숙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결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의 길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독신이 그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진정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고민과 선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과연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 더 신중하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며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섣부른 판단이나 외부의 압력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경험될 수 있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철학자들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학자들의 독신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 혹은 우연적인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철학적 입장과 삶의 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적인 기대치로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만의 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치열하게 사색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개인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했으며 그 고민의 결과로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독신이든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결혼을 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 선택이 깊은 사유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철학자들처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어떤 삶의 형태를 원하는가? 어떤 종류의 관계가 나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진정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철학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그 선택은 당신의 깊은 성찰과 의지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당신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